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일 머니스탑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스탑 1은 코스피 강세장은 끝났다. 지난번에 2월 21일에 주식방송은 언급하지 않는 코스피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3100에서 코스피의 과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빠져서 그 이후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다시 3000선에 간신히 걸려있죠. 현재 헤드앤숄더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반등할 수 있을 거냐? 지난번 보여드린 대로 3월이 되면 중앙은행들이 머니 자산을 살포하는 게 급격히 약화됩니다. 작년 대비 거의 제로 수준까지, 그러니까 안 산다는 게 아니고요. 증가율이 거의 제로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하고 있고, 특히 3월 말쯤 되면 작년 말에 미국 연준이 은행들한테 지급준비일이라고 예금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으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른 섹터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말씀드리면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그 일정 부분을 준비금 차원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은행들에게 이거 맡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여윳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로 대출도 하고 국채도 많이 샀죠. 그런데 그게 3월이 되면 다시 복원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하고 또는 자기가 대출해준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동성 차원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그 일시적인 조치가,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은행들이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동안 투자해놨던 금융자산들에서 돈을 뺄 수 있고, 그걸 이미 금융시장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나빠진다든가 기업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 금융적인 현상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주식이 계속 좋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세장은 끝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했던 것과 금리 상승을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2월 26일에 한국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건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 금리도 따라 상승하는 건데, 10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한 10bp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채를 사주는 발표를 합니다. 물론 매년 해왔지만 당시 금리가 상승할 때 그 타이밍에 이 발표를 낸 건 한국은행이 금리 상승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물론 한국은행은 매년 해오던 거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걸로 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실일까요? 저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죠. 한국은행이 근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가? 그 전날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2020년에 실질 성장률이 3%, 물가 상승률이 1.3%로 예상했습니다. 그 얘기는 2020년에 명목 성장률이 4.3%라는 얘기예요. 올해 돈을 가지고 뭔가 하면 적어도 4.3%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은행이 개입했을 때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0.5%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 성장이 4.3%되고 2021년에는 3.9%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한국 국채금리가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2%도 성장 못한다, 연간 이란 얘기인데,
근데 당장 올해하고 내년에 성장률이 4%가 넘고 3%가 넘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을 상승을 막으려고 당시 그렇게 개입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돈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경기 회복?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대한항공 2023년 만기 회사채 금리인데요. 이제 만기 2년 남은 거죠. 3.2%예요. 이전에는 3.8%가 넘었고, 솔직히 대한항공 아시지 않습니까? 땅콩 회항도 있었고, 이 오너들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대규모 적자도 냈습니다. 근데 2020년에 흑자로 당기순이익이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엄청 줄었어요. 왜 그랬냐? 비용을 줄였죠. 사람을 자르고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또 그 알 수 없는 비용들, 그 이상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안 나가면서 아주 소폭의 플러스가 났죠.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하고 산업은행이 돈을 계속 주고 있죠. 국민 세금인데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우리나라 시장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면서 이런 회사조차 비비비 뿔인데요. 간신히 투자증급 받는 이런 회사조차 3%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죠. 근데 이건 자본주의, 이 시장 자본주의의 윤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경영을 잘못하는데 그 회사를 계속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게다가 그 경영권도 아니죠. 거의 소유권이죠. 오너는 무슨 귀족인가요? 오너들한테 왜 국민 세금으로 돈을 주면서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한국은행은 그걸 유지시켜주는 걸까요? 그래서 계속 사회의 불공정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정치적 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떤 불공정이 자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깊숙이 파고드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그 기업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대부분 눈을 감고 있죠. 한국은행은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좀비 기업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시장의 상품 공급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이 비효율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 대한항공이 그 세금으로 돈을 받아서 과연 사람들을 더 고용하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되게 단편적인 어떤 그런 거고 대한항공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을 예로 들어서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의 그 공정함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다른 케이스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임도 정리해서 그 시장 내부에서 본 라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